계신 말씀하시면 안 돼요? 마이크. 이 마이크는 지금 선생님 쓰시고 보자. 자, 제가 질문 받겠습니다. 그러면 마이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여기 질문 받을 테니까 선생님 질문을 해주십시오. 질문 있으면 학생들로 계속 하니까 제가 좀 도와드리는 차원에서 이제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 정신상학 시간에서 고생 많이 하셨죠. 근데 오늘 일단 딱 강연 열심히 해주셨는데 준비도 많이 오시고 확실히 알게 된 것은 논리하기 정말 어렵다는 거죠. 옛날에 제가 독일어 문화원에서 독일어 배울 때 원급, 비교급, 최상급, 동영사를 배울 때 그때 그 독일어 선생님이 하신 분이 칸트는 어렵다, 헤겔이 더 어렵다, 아도르노가 제일 어렵다 이렇게 이제 배운 적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또 헤겔이 제일 어렵다라고 합니다. 근데 특히 이제 모든 논리학이 특히 어려운 이유가요. 이게 어떤 구체적인 어떤 현실 사건을 기술하는 게 아니라 사태를 지배하는 근본 구조를 개념으로서 이제 서술하는데요. 그래서 어떤 구체적인 것이 완전히 제거되고 순수 개념만 가지고 설명하는 게 논리학입니다. 근데 이것들이 또 상당히 또 앞에 범주가 나오고 그 다음 범주가 나오고 그 다음 범주 이것이 또 나름대로 또 철저한 원칙에 의해서 구성되기 때문에 오늘 한 시간만에 소화한다는 것은 이제 플라톤을 능가하는 천재가 있지 않으면 힘들 겁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요걸 쓰다가 조금 더 분명히 설명하면 학생들이 이해하기 좋겠다 싶은 게 논리학의 세 가지 집중 같아요. 사유 규정들 또는 대립 규정들 그리고 현실 이 세 가지 지평이 이제 아주 복잡한 그림을 통해서 설명되는데 일단 사유가 무엇을 지시하는지 뭘 가리키는지 또 사유 규정은 뭘 가리키는지 현실 좀 알겠어요. 그것부터 일단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또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나올 건데 현실적인 것이 이성적이다 그죠? 그것도 좀 더 나게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질문하신 거는 해결에 있어서 사유가 뭔가라는 겁니까? 혹시? 사유는 뭐고 그 규정은 뭐고? 예. 너무 어려운데 이건? 일반적으로 해결한테 사유가 뭐냐라는 것은 일종의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요. 정신 개념인데 그거는 완전히 엄청난 건데 어떻게 대답을 해줘야 될지 저도 잘 모르겠네요. 저기 있는 대로 하면 활동성입니까? 예. 그럼 저런 식으로 하면 다시 아까 했지만 저거 그림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사유는 활동성이다. 예. 그림이 있잖아요. 예. 뭔 활동을 하느냐 그걸 설명. 예를 들면 우리가 옛날 개념으로 하면 사유는 대상을 가서 붙잡는 혹은 이제 대상이 내한테 떠오는 그렇다면 해결은 사유가 옛날 사람들 밖에 가서 붙잡든지 아니면 밖에 교통사고는 내한테 끼들어오든지 근데 해결의 사유는 어떤 활동을 하는가 뭘 탑승한 다시 한번 그거 이상의 활동성을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해결의 사유는 대상을 파악하는 능력만이 아니라요. 사유가 대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해결에 따르자면 사유가 자기 바깥으로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유가 자기 자신을 부정해서 바깥으로 나가서 대상과 관계하면서 다시 사유가 자기 내로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뭐가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일반적으로 이제 지난 시간에 정신현상을 얘기한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상을 파악할 때 아니면 정신현상학까지 대상을 경험할 때 상당히 복잡한 구조가 일어납니다. 단순히 대상을 딱 본 것만이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데카르트의 새로운 존재론이라는 단어를 썼듯이 내가 대상을 파악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한 번 더 반성을 합니다. 항상. 내가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이 주어졌고 1차적으로 그거를 파악을 합니다. 근데 파악한 것 자체가 내가 제대로 파악했나 하고 한 번 더 사유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사유 방식이 동시에 일어나면서 하나를 알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는 사유도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대상을 그냥 주어진 것만 파악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도 내가 제대로 파악하고 있나? 한번 더 시험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얘기하면은, 네, 정신현상학 구조를 얘기하면 대상이 있고요. 경험하는 의식이 있고, 이 경험하는 의식과 대상이 제대로 지금 경험을 했느냐에 대해 다시 반성하는 의식이 하나 더 나옵니다. 그리고 이 반성하는 의식과 경험하는 의식과 대상이 이렇게 맞다라고 했을 때 하나의 경험이 일어나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사유가 단순히 자기가 그냥 혼자 막 대상 가지고 이거야 해서 오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사유가 대상을 만약에 할 때는 자기 바깥으로 나온 대립 규정들, 사유 규정들 있지 않습니까? 사유 규정들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거 A다. 이 A라는 게 있어야 돼요, 여기에. 그러면 이건 A라는 규정성을 사용해서 이거 A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진짜 A야? 라고 다시 한번 또 반성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거 아니야 라고 하면 이제 마이너스 A야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또 반성을 또 합니다. 한번. 내가 제대로 지금 파악한 거야? 아니다 라고 하면 이제 새로운 방법을 씁니다. A, 절대값 A로 한번 가보자 라는 식으로 이제 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항상 한번 어떤 거를 파악한다 아니면 정신전성과 같이 경험한다라는 것은 항상 3중 구조로 이루어졌습니다. 대상이 주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대상을 할 수 있는 경험하는 의식이 있어야 되고 논리학에서는 그 범주들이 있어야 되고요. 사유규정들이 있어야 되고 그 한 차원 더 높은 즉 반성하는 의식이 있듯이 여기서는 그걸 전체를 파악하는 사유의 활동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만이 그 하나 전체가 파악이 됐다라고 보는 거죠. 혹시 제가 요구하신 거를 제대로 얘기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해되는데요. 예. 혹시 어디 부분에서 혹시 이해가 안 되셨는지 질문을 해주겠습니다. 일어나세요. 앉아서 말씀드려도 저는 계명대학교 학생은 아니고요. 다른 대학교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강의를 들어봤는데 선생님이 말씀하실 때 해겔이 어떤 그 물질에 대한 어떤 그게 기본이 물질에 대한 어떤 그 베이스를 깔고 있을 때 자기가 사유하는 것은 상간자들과 그 상관관계의 어떤 그 상관관계가 있다 그러셨잖아요. 예. 그러시면서 그 생각을 하시면서 제가 그 선생님이 아까 얘기하실 때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교통하지 않는다는 어떤 그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통하지 않는다고요? 아니, 그 처음에 말씀하실 때 교통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A야 A 다시하고 교통을 하지 않고 일단 이렇게 대립관계이죠. 대립관계에 예, 얘기가 되잖아요. 예. 근데 그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철학이 그 강의를 들어가면서 제가 제일 했던 게 뭐냐면 만약에 내가 본질적인 어떤 그 베이스를 가지고 있으면 A하고 A 다시하고 부정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서로 흡수를 하는 관계가 돼도 내 자체는 흔들리지 않는 거 아니겠는가. 그러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1이 1보다 큰 2가 되고 2보다 큰 3이 다 흡수가 돼가지고 그렇게 사유가 되는 경우에서는 큰 문제가 해결이 말했던 어떤 그런 거에서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거 아닌가요? 제 질문이 좀 이상한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좀 한번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뭐가 문제가 안 되는지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할 경우에는 서로 이렇게 부정적인 관계를 같이 부정적인 관계만 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제 생각은. 그러면 혹시 제가 제대로 이해했다면 일단 이거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만약에 예를 들면 여기 플러스 B 다시 있지 않습니까? 저거는 얘기를 하면 이제 규정성이라고 합니다. 보통 규정성. 그러면 이제 만약에 조종화라는 사람을 한번 규정을 해보면 내가 아무튼 하나를 규정했습니다. 뭐냐? 저 사람은 조종화야라고 했을 때 그 조종화라는 것은 하나의 규정성이죠. 근데 이걸 한번 바꿔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조종화가 너냐라고 이렇게 또 물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인터넷 한번 쳐보세요. 조종화 치면은 나만 나오나? 엄청 많은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는 조종화입니다. 그죠? 근데 조종화라는 것은 나의 하나의 규정성입니다. 여기에 따르자면 B가 뭐냐에 그게 플러스 B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B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하나는 규정성이라는 거죠. 근데 이 규정성을 역으로 생각하면은 조종화가 나냐라고 물어보면
아니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조종아인과 동시에 조종아가 아니어야 되죠. 그러면 이 당시에는 뭐냐면 조종아가 아니에요. 이제 그러면 예를 들면 마이너스 B 다시가 돼버리는 거죠. 그죠? 근데 또 다시 물어볼까요? 그러면 너는 뭐야? 조종아가 아니야? 라고 또 할 수 있죠. 또 하나의 규정성이 됩니다. 그러면 나 조종아인데 또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제는 와서 이제 마이너스 B가 아니라 플러스 B가 됩니다. 또 그러면 조종아는 뭘까? 마이너스 B도 되지만 플러스 B도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절대값을 B라고 본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그 얘기를 들으면 이제 스피노자 원명이잖아요. 모든 규정은 두정이다 라는 가장 기본적인 원명이 나타나겠죠. 그럼 혹시 제가 대답을 했습니까?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모든 규정성은 이미 부정입니다. 예. 국제학교에서 철학과 복수를 하고 있는 교양대학교 이상용이라고 하는데 그 존재가 사유를 하면서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그 부정을 자기 내재화함으로써 운동을 한다고 하셨는데 헤겔에서 모든 걸 다 운동한다고 생각하셨는지 아니면 뭐 변하지 않는 무언가, 운동하지 않는 무언가 있다고 하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예. 일반적으로 세계에 존재하는 다양한 형태에서는 운동하지 않는 것도 있죠. 예를 들면 무생물도 있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운동한다라고 하면 유생물이겠죠? 유기체겠죠?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 무기체를 과연 해겔은 어떤 식으로 설명했을까? 라는 겁니다. 근데 일종의 이거는 해겔은 유기체적 사유의 근거에서 무기체를 설명합니다. 예를 들면 하나의 점이 뭐냐라는 것은 운동에 있어서의 하나의 정지 상태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게 앞이냐 뒤냐, 어느 게 먼저냐 뒤냐. 예를 들면 이렇게 할까요? 존재가 먼저일까, 존재의 관계들이 먼저일까 이렇게 보면은 어떤 게 먼저일 것 같습니까? 존재가 먼저일까? 즉 다양한 존재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죠? 이 존재가 먼저일까, 관계가 먼저일까? 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차이가 상당히 문제거리거든요. 만약에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존재가 먼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아무 관계도 없이 과연 있을까? 그러니까 두 가지 입장이 계속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이게 관계 속에서 존재를 정립하는 게 해결인 것 같고요. 어떤 사람들은 존재에서 출발해서 관계를 이끌어내는 거고요. 근데 해결 쪽에서는 일단 존재를 관계 체계 내부에서 내재화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점을 뭐로 보냐? 운동 과정에 있는 하나의 정지점으로만 봐요. 그 점 자체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또 해결하면 무기체라는 것은 뭐냐? 유기체를 근간으로 해서 유기체가 움직이지 않을 때 그걸 무기체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무기체를 설명하면서 유기체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유기체적 사유를 통해서 무기체적 사유를 유기체적 사유 방식에서 생명을 빼내고 운동을 빼내고 보면은 그게 나온다라고 보는 거죠. 혹시 됐습니까? 아니면 더 질문하셔도 되죠. 대략적으로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해하는 건 확실히 올라가면 나중에 생각을 해보면 가장 중요한 건 아까 그게 존재가 먼저냐 관계가 먼저냐 한번 하면 만약에 예를 들면 현대 미국에서 화이트 헤드맨 이런 사람들은 과정 존재론이라고 해가지고 아예 관계가 먼저라고 봅니다. 그 사람들은. 김영대학교 철학과 1, 2학번 이원창이라고 합니다. 그 4페이지에서 아까 존재와 무의 근원적 무로 그리고 무는 존재 이해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선천적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은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생긴 거라고 봐야 됩니까? 그거는 이제 제 생각에는 해결이 설명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후대 사람들이 해석한 게 존재론화라고 한 거죠. 굳이 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했다라는 표현을 썼을까? 라는 거죠. 그러면 근원적으로 존재는 이미 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무다라고 하면 근원적으로 그거는 벌써 존재해요. 그래서 일종의 제 생각에는 해겔이 그거에 관한 설명은 없습니다. 근데 보통 얘기하기에는 그것이 근원적인 통일이고 모든 이하의 논리학의 지평을 형성한다라고까지 해겔이 얘기할 때 이미 이행했다라는 것은 근원적인 통일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거에 관해서도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보통 정신현상학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은 이거는 경험이 된 거다.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행했다라는 걸 완료형을 쓴 것은 경험이 된 거다. 누구한테? 사유한테. 이렇게도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유한테 그게 경험이 됐다 안 됐다라는 것은 논리 차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논리학 차원에서는 일반적으로 존재하면 바로 무방이랑 동시에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죠. 혹시 질문이 답이 됐습니까? 어느 좀 항상 희미합니다. 네. 그 정도 하다 보면 또 이렇게 더 좋은 답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나중에 그런 것들을 우리 과에 김현 선생님 또 질문 있으시면 많이 좀 해주십시오. 예. 우리 단골 매번 보시분들께서 달라지셔서 제가 정말 자제를 하는데도 질문 사항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죄송합니다. 지난 시간에 정신현상학하고 이번에 현미상학으로서의 논리학을 했는데 일단 처음으로는 해겔이 왜 현상학적인 정신현상학 이 제목에서 왜 고민을 했을까? 그 다음에 형이상학으로서의 논리학에서의 형이상학 왜 질문에 있어서 고민을 했을까? 그 고민한 흔적이 굉장히 많은 것 같거든요. 예. 정신현상학에서 이제 지난번에도 잠깐 질문을 했었는데 방점을 어디에 찍느냐에 따라서 이해의 그 진로가 달라지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좀 혼란스러웠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신 부분에 의해서 왜 형이상학으로서의 논리학이 있지 그것을 이해를 했는데 왜 해겔이 논리학을 설명하면서 형이상학적인이라는 그 형용사를 굳이 가지고 와야 됐는지 그냥 그 기존의 형이상학을 극복하기 위한 건지 아니면 그것을 배제하려고 했는 건지 아니면은 거기에서부터 어떤 가능성을 끄집어내려고 한 건지 그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그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저는 포스트 모더니즘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의 한계성을 나름대로 이론적으로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극복이나 대안의 방법을 찾으면서 지금 해겔도 듣고 하이데거도 듣고 이러고 있는데 거기에서 뭔가 있는 것 같거든요. 뭔가 있는 거기에서 방법을 찾는 거하고 그 다음에 포스트 모더니즘이 나오기 전에 그들의 사상하고는 분명없이 다른 것 같습니다.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그럴 때 이제 아까 선생님께서도 언급하셨는데 포스트 모더니스트들이 해겔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것이 비판이 아닌 다른 대안으로서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은 감을 잡겠는데 그 대안으로서의 어떤 형이상학적인 수단을 사용하지 않았는지 그것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선생님. 예. 크게 뭐 세 가지 질문인 것 같은데 혹시 정신현상학에 관해서 질문하는 겁니까? 왜 그 서술을 했느냐? 그거는 아닙니다. 아니고요? 정신현상학이라는 정신하고 현상학하고 예. 제목, 그 다음에 형이상학 예. 논리학하고 이 제목을 조합하는 데 있어서 예. 해겔의 고민에 관한 질문. 그러면 해겔의 발전상을 그냥 설명해 드리면 될지 모르겠습니다. 첫째는 일단 해겔이 자기 철학을 하면서 정신현상은 1807년에 썼습니다. 그리고 논리학은 1811년, 12년에부터 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사이에 왜 해겔이 정신현상을 써야 됐느냐라는 건데요. 그건 당시에 일반적으로 엔시클로페디에서 해겔이 얘기하는 건 그거입니다. 당시에는 일반적으로 주관과 객관이 계속 분리되어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는 도저히 총체적인 사고를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예비학으로서 정신현상학을 기술하죠. 그래서 우리의 현상하는 의식이 나중까지 어떻게 절대 지혜에 이를까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자기의 체계 구상을 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체계 구상을 했는데 나중에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부터가 자기의 고유한 체계를 서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결실물이 논리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혹시 첫 번째 질문에 제가 대답을 했는지. 그럼 이제 두 번째 질문은 왜 굳이 해결은 형이상학을 자꾸 들먹이느냐 이겁니까? 들먹이는 이유는 알겠거든요. 예. 알겠는데 그 형이상학적인이라는 형용사 없이도 해결의 어떤 논리학에 대한 설명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예. 가능한데 책 제목을 정하는 데 있어서 계속 이렇게 이론적인 것을 어떻게 해결의 전략에 의하면은 이론론적으로 해결을 해도 되는데 정신학과 현상학을 붙여가지고 어떻게 해결을 하려고 그러고 그것도 뭐 총체라는 그 다음에 논리학도 그냥 논리학으로 해결 철학을 설명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거기에다 어떤 형이상학이라는 본인이 거부하는 그걸 갖다가 또 붙여가지고 계속 제 생각에는 전략적으로 뭔가를 의도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는 제가 아까도 조금은 설명한 것 같는데 왜냐하면 근대에 들어와서 전통적인 존재론과는 다른 새로운 존재론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칸트까지 나와서는 이제 범주죠. 여기 제가 하는 거에 따르자면 아예 사유 규정들이 그냥 완전히 핵심으로 돼버렸습니다. 칸트식으로 하면 범주 자체가 가장 핵심이 돼버린다 이거죠. 한쪽에서는 전통적인 존재론을 유지해야 되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새로운 존재론에 부합을 또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해결의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논리학과 형이상학을 어떻게 계속 같이 전맥을 시키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형이상학이라는 단어는 해결이 자기 논리학은 고유한 형이상학이라고 쓰고 실질적으로 책 제목은 비션샤프트예요. 비션샤프트 대어 로기기입니다. 메타피직 대어 로기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해결은 논리학, 그러니까 형이상학이라든가 고유의 학문, 고유의 철학 이거는 단수로서 비션샤프트라고 씁니다. 그거는 제 생각에는 근대에 들어오면서 다양한 사람들이 이제 사유를 많은 형태로 고민을 했기 때문에 사유에 관한 정확한 규정과 학문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일종의 사이언스로 번역하기는 좀 뭐였지만 아무튼 독일어가 비션샤프트를 사이언스로 하는데요. 학문의 체계를 추구하는 것이 근대의 일종의 철학의 경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비션샤프텐이 아니라 복수가 아니라요. 비션샤프트를 추구하는 것. 그러니까 일종의 보면 전통적인 형이상학을 근대적인 학문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굳이 뭐 형이상학 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냥 그러면 편하게 단수로서 비션샤프트를 사용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학문 이렇게 사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해겔과 포스트 모던과의 관계를 물었습니까? 관계는 아닌데 포스트 모던이라는 그 입장이 나타나기 전에 해결을 해석하고 그 다음에 포스트 모던이라는 방향이 나타나고 난 다음에 해결에게 돌아가는 거하고 뭔가 다른 것 같거든요. 동일한 이론이고 동일한 관점인데 그런데 그 가능성이 만약에 그게 선생님께서 같다고 생각하신다면 또 다르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그 이전에 해결을 들었을 때 봤을 때하고 지금 거기 갔다가 이렇게 해결을 볼 때하고가 이렇게 같은 것이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일단 해결 체계라든가 제가 아는 범위 내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1950년도 전후를 하면서 해결 체계에 대한 재해석이 일어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헨리 뭐 이런 사람들인데 그게 이제 뭐가 큰 차이가 나타나냐면요. 그 이전 사람들의 해결론자들은 거의 해결을 조화의 철학으로 추구합니다. 거의 목적론적 사고로 해서 조화, 해결의 변증법적 통일 이것만 추구합니다. 근데 1950년도 전후로 하면서 그 후부터 다른 유형이 나타나요. 다시 말해서 변증법이 무엇인가에 관한 연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방법론적 연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해결의 어떤 조화사상 막 이렇게만 하다가 이제는 조화사상이 의미가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변증법적인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지금 아까 말해서 자기관계하는 부정성이니 이런 개념이 그때부터 이제 굉장히 두드러지고요. 그 다음에 부정이론에 관해서 이제 상당히 많은 이론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러면 포스트모던과 했을 때는 제 생각에는 포스트모던자들이 해결을 많이 비판을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까 화살표 목표가 틀렸다고 생각이 듭니다. 해결을 잘못 이해한 상태에서 실체 형이상학이나 이런 쪽으로 이해를 하면서 비판할 때면은 해결론자들은 전혀 반응이 없겠죠. 그래서 굳이 포스트모던의 영향을 받아서 재해석이 일어나고 그런 건 아니고요. 제 생각에는 해결체계 자체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 부분에서 자체 내에서 변형을 한 것 같습니다. 변화를. 조화를 추구하는 하나의 학문이 아니라 이제는 아예
왜 저거 하느냐라는 형태로 해서 자체의 체계를 어떻게 합리화시킬 수 있을까? 그 다음에 방법론이 연구가 됐겠고요.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형태로 변증법을 하나의 학문으로서 만들려고 계속 노력이 된 거죠. 됐습니까? 제가 지금 드리려는 질문은 지난 시간에 드렸어야 되는데 사실은 시간이 좀 늦어서 지금 좀 드리고 싶은데 해겔은 정신이 운동을 통해서 현상하기만 하고 특별히 희망하는 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번 시간에 칸트 같은 경우에는 네 번째 명제가 우리는 무엇을 희망할 수 있는가라고 명제를 던지고 세 번째요. 예. 예. 그래서 해겔은 정신은 순전히 운동을 통해서 현상만 하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희망하는 건 없습니까? 정신이 희망하는 거. 굳이 희망하는 거. 정신이 희망하는 거는 아까 말해서 정신이 포함한 절대값 A와 절대값 A 다시를 그것을 계속 구현시키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혹시? 칸트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 이성이 무엇을 희망할 수 있는가라는 명제를 통해서 신도 굳이 요청하고 이런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예. 조금 현실 세계의 그런 입장으로 볼 때 근데 순전히 해결은 순전히 이렇게 운동하고 이런 거에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제가 비유적으로 설명하였는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칸트 철학과 해겔 철학의 차이점이 뭘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칸트 철학은 제 생각에는 학문의 근거지움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험성을 계속 추구할 수뿐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학문을 근거지으려고 했기 때문에요. 근데 해겔은 이미 자기가 그걸 그대로 동일하게 할 수는 없죠. 그러면 이제 칸트를 통해서 근거지어진 것들이죠. 그것을 어떻게 구현시킬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해겔과 칸트 철학은 제 생각인데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추구하는 것이 한 사람은 학문을 근거지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 근거지을 수 있는 최종 근거가 뭘까 하다 보니까 선험적인 거 계속 이걸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형식주의라는 식으로 해서 이제 비판을 많이 받죠. 움직이지도 않는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해겔은 이미 칸트의 후손이죠. 그래서 이제 해겔한테는 그 근거지음 자체가 제 생각에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된 것 같지는 않고요. 혹시 칸트에 의해서 구성된 것, 근거 지어진 것이 어떻게 실질적으로 구현되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대답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희망하는 거 아니겠어요, 혹시? 구현되는 것, 구현시키는 것. 물론 칸트하고는 다르게 구현시킵니다. 이해가 안 됐으면 다시 질문을. 이해는 되는데 욕심이라는 욕심을 지니고요. 우리의 정신을 통해서 뭔가 구체적으로 뭔가 희망하는 게 있지. 없으니까 개인적으로 좀 아쉬워서 그러면 이렇게 다시 다른 예를 들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행위하는 모든 행위들은 일종의 본인 선생님들이나 본인 개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머리체계의 관념체계에 크게 좌우됩니다. 그죠? 만약에 우리나라가 지금 우주선을 쏘아 올렸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그 우주선에 쏘아 올리려면 엄청난 관념 체계들을 필요로 합니다. 예를 들면 수학적인 계산이나 등등등 무수장 많은 관념 체계를 필요할 거예요. 근데 그 관념 체계가 실질적으로 우주선을 쏘아 올렸을 때 지금 지구와 뭐 이런 대기권과 우주와의 관계에 있는 이 사실적인 세계 내에서 맞아야지요. 즉 우리의 관념 체계와 이 세계 내에 있는 존재들의 체계는 다르면은 안 되죠. 아무튼 근데 이 존재들의 체계는 뭔지는 잘 몰라요, 우리한테는. 근데 어떤 형식이든 우리의 관념 체계를 만들어내요. 그리고 그거에 맞게끔 우주선을 쏘아 올리겠죠. 그리고 쏘아 올렸는데 실패다 라고 하면 이 관념 체계들이 잘못된 거죠. 그럼 관념 체계들을 다시 바꿔야 됩니다. 왜 바꾸냐? 뭔지 모르지만 현실에 이 사물들의 존재 체계가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규정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거는 이론마다 다르게 구성을 하겠죠. 그래서 궁극적인 거는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념 체계들이 얼마나 사실적으로 존재하는 개별적인 사물들의 체계와 얼마나 일치할 수 있을까? 그죠? 우리가 예를 들면 빅뱅 이론이나 이런 것도 다 보면 먼저 관념 체계들부터 먼저 만듭니다. 그리고 그거 다 해서 이게 맞냐 안 맞냐, 즉 존재 체계와 동일하냐 안 동일하냐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같이 얘기해서 칸트 작업은 그 관념 체계를 근거 지으려는 작업이었고요.
해겔 체계는 그 관념 체계들이 어떻게 존재 체계와 일치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다시 말해서 구현될까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만약에 관념들의 체계와 존재들의 체계가 다르다라고 하면 이소연 씨인가? 우주계획사요. 그분은 우주선 안 타겠지. 뻔히 죽을 거 알면서 탈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수학적인 엄청난 그 관념 체계를 만들어 놓고 그 체계에 따라서 우주선을 쏘아 올린다는 거죠. 근데 그 관념 체계가 존재의 체계가 일치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주선이 갔다 오는 거죠. 저는 생각에 예. 하나만 더 뺄게요. 예. 맨 마지막 결론에 현실적인 것은 이상적인 것은 비현실적이다. 예. 여기에서 현실이 지금 설명은 우주도 있고 운동위성도 좋은데 만약에 하나님 신이라 하는 현실이라면 예. 칸트 경우에는 희망한다. 신존재를. 예. 혹은 영혼 불멸을. 그럼 이제 해결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라고 저번에 질문을 약간 돌렸어. 아, 원래 그거였습니까? 아니 그런 예, 그런 의도가 조금 있는 것 같고 예. 한번 돌려가지고 약간 예. 그럼 신의 개념을 설명해달라는 겁니까? 혹시 해결한테? 아니 좀 해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해겔이 갖고 있던 그때 종교관이랄까요? 예. 그런 거에 대해서 선생님 오늘 강의에서 한 번도 얘기 안 해주셨고 예. 강의 듣는 저희한테는 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예. 신이 현실적인 조금 얘기해 주시고 다음 주에. 예고편 한번 피해주세요.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예요. 예를 들어 해겔은 신관념이 좀 다르다라고 봅니다. 저는 즉 창조주예요. 즉 예를 들어서 창조하지 않는 신은 신이 아니라고 봅니다. 칸트같이 요청되는 신은 아닙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그래서 세계의 본질로서 세계의 가장 근원적인 본질로서 신인데 그 신은 현상을 해야 돼요. 즉 현상한다라는 것은 신학에 따르자면 창조 행위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신은 창조를 계속 해나갑니다. 즉 현상으로 나왔다가 다시 복귀하고 그래서 성부정과 성령이 일치, 삼위일체설이 형성되어 있고요. 그래서 철저하게 해결은 그거에 따릅니다. 그래서 하나의 칸트와 완전히 다른 거는 칸트는 요청된 신이지만 해결은 창조의 신입니다. 그래서 창조를 안 하고 신다? 그건 신이 아니라고 합니다. 계속 자기를 구현시켜야지만 되죠. 선생님이 어떻게 나중에 대답을 할지 모르겠지만 예. 우리 홍 교수님 질문하시거나 혹은 저편에서 질문하시는 우리 임 교수님이 이제 또 예를 들어서 얘기하시는 다종합될 수 있을 텐데 그것을 하나 개념적으로 질문을 하면은 정신현상학에 있어서의 매개 개념과 논리학에 있어서의 매개 개념의 차이 그 차이가 동일한 혹은 어떤 분명한 두 개가 다른 차이 이것을 설명하게 되면 이렇게 포스트 모던과 연관시켜서 또 현실과 또 신에 관계해서 이런 질문의 답은 창조자로서의 신이라기보다는 실현된 신이 실현된 것 그렇다면은 아까 우리 조 교수님이 저게 메모도 했습니다만은 해결에 있어서의 현실 또 논리 이론이란 단순히 사유 논리가 아니고 바로 현실이다. 저게 형이상학이라 하는 저 개념이 논리학이라고 하지만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저것이 바로 현실이다라고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아까 동일성과 비동일성은 동일성이다 하는 해겔의 논리를 말씀하셨거든요. 그거는 해겔 당시에 동일성과 비동일성이 동일성이기 때문에 신의 세계가 실현된 거죠. 이 세상에 실현된 것으로 생각하는 거죠. 실현됐기 때문에 또 실현되지 않았는 것도 함께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성과 비동일성의 동일성이라고 하는 그 말은 실현된 부분. 그런데 반해서 아도르노나 이 현대에 와서 60년대에 와서 이 주장들은 동일성과 비동일성의 비동일성이라고. 그것은 단순히 논리가 아니고 시대가 전체가 진리다 하는 것이 전체가 진리가 아니다라는 사회 전체가 현실로 달라 바뀌어졌다 하는 것을 논리적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예. 해결은 현실을 직시하고 현실을 그대로 표현했잖냐. 그런 의미라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정신현상학에 있어서의 매개라는 개념과 예. 논리학에 있어서의 매개라는 개념의 차이를 설명하게 되면 혹은 동일한 내용이라고 하면 이 모든 것이 풀릴 수 있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인데 혹시 예. 조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선생님이 얘기하신 분 일단 실현된 체계다. 실현된 체계가 현실이다. 이렇게 선생님이 계속 얘기하셨는데 제 생각은 아까도 이제 해결 해석이 달라지는 거는 실현된 거라고 해서 100% 실현됐을까? 그러니까 실현됐기 때문에 아직 실현 안 된 게 있죠. 그렇죠. 예. 그리고 안 된 것이 딴 데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그 자체가 자기 운동을 하면서 만들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선생님이 지금 얘기한 거는 이제 매개 개념이 이제 상당히 중요하되겠네요. 그럼 이제 정신현상학에 있어서의 매개 개념과 논리학에 있어서의 매개 개념이 어떻게 다른가? 정신현상학에 있어서는 일단 매개 개념을 논리적으로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의식이 어떻게 경험하느냐가 매개를 시키는 거죠. 내가 이제 만약에 책상을 경험했습니다. 내가 책상을 경험했다라는 것은 나의 현상하는 의식이 책상을 보고 아 저거이고 머릿속에 아 이거 책상이구나라는 관념을 하나 만들어낼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 내 이미지와 책상의 이미지가 일치된다. 대응설이겠죠? 그러면 아 내 책상을 경험했다 라고 해서 거기서 끝나면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해결은 한편으로는 대응설적인 그래서 이걸 보통 대상해변주법이라고 하죠. 현상하는 의식의 대상해변주법이 안 돼요. 왜냐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게 또 하나의 반성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제는 그러면 내가 본 거다라고 해서 주관해변주법으로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일종의 매개 개념입니다.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 유현수 선생님이 어떻게 얘기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정신현상학에서 매개 개념은 한계가 있습니다. 나중에는 철저하게 해서 휘어 운수라는 소위 말해서 제3자가 있을 때만 완전한 매개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완전한 매개가 일어나는 건 논리학에서는 가능합니다. 아까 같은 복잡한 그 다 매개를 했는데 정신현상학에서는 의식의 경험에서는 항상 뭐라 그럴까 경험 차원에서 일어나면서 시공간 차원에서 일어나면서 그까지는 올라오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정신현상학과 논리학의 매개 개념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일단 구조상은 동일한데 정신현상학에서 일어나는 매개 단계는 어느 정도 한계를 가지고 있는 매개고요. 그 이상에 더 나가는 매개는 휘어운수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 같습니다. 철학자라고 하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는 정신현상학을 이끌어 나가는 것은 휘어 S라고 해서 의식이 일어나는, 현상하는 의식이 일어나는데 그거는 이제 계속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식과 제3자와야 해서 정신현상학의 3자가 필요할까 안 할까? 휘어 운수가 필요할까 안 할까는 건 계속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지금 했는데 그것이 지금 다른 선생님들이 계속 질문한 것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라는 겁니까? 또? 예, 좀 더 개념적으로 분명히 구별 지운다면 정신현상학에 있어서의 매개라는 개념은 die sich bewegende sich selbst Gleichheit die sich bewegende 자기를 움직이면서 운동하면서 자기로서 남아있는 것.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아니면서도 자기인 거죠. 그것이 정신현상학에서 지난 주일에 우리한테 어떤 그 암시 준 내용이라고 한다면 오늘은 라인의 네가티비테 라인의 네가티비테이기 때문에 그것은 논리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그것은 바로 현실을 갖는 거라는 거죠. 이때 현실이란 해결 자신이
다 보여줄 수 없으니까 정신현상학이나 논리학에서 보여줄 수 없으니까 법철학을 통해서 혹은 더 극단적으로는 역사 철학을 통해서 이 봐라 이런 해서 이렇게 게르만 시대가 되잖냐. 그거 이제 비판받게 되는 부분이지만 자기 나름대로로서는 현실로서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지요. 아무튼 일반적인 거는 이해가 됩니다. 저도 선생님 말 이해가 되고요. 근데 과연 이거는 있습니다. 정신현상학에서 아까 인지시효회계인데 배배공 이게 과연 일어날 수 있을까? 그거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완전 철저한 논리적인 개념이거든요. 그거는 논리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다른 말로 바꾸면은 레플렉시온 인직 셀프, 레플렉시온 인직 셀프 이거는 정신 현상학에서 그 자체적으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논리성이 아니고 그것을 이제 다른 어떤 형상적인 것으로 표현하면은 die sich bewegende sich selbst klar 이렇게 돼야 늘 바뀌는 거죠. 그래서 대상의식에서 형식적으로 보면 우리가 1, 2, 3, 4 이렇게 얘기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원래 1, 2, 3, 4가 아니고 1에서 1.1, 1.9가 2 나오고 한정씩 이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편의상 논리적으로 1, 2, 3 끊어서 얘기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헤겔 자신도 그렇게 얘기해요. 대상의식이 있고 그 대상의식이 자기의식으로 되고 자기의식이 다시 매개를 통해서 이성까지 간다. 이 논리죠. 그러니까 대상의식과 자기의식 그리고 이성 이렇게 우리는 요 세 가지만 얘기하니까 이게 형식적인가 보다 하는데 사실은 헤겔의 어떤 형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무한히 그 자체적으로 되풀이되는 그러니까 정과 반이 긍정과 부정이 함께 늘 작용하는 것이 그 속에 있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성이 나타나. 그냥 이성이 얘기하면은 정신현상하고 둘이 이성하고 붙여야 되는 거죠. 그냥 혼자 있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된 결과가 현실이다. 그러면 현실적인 것은 이성적이고 교수님 마저스 또 이성적인 것은 현실적이다. 그렇게 아까 또 저게 메모하셨더군요. 근데 아무튼 물론 현상학적 변증법과 논리학적 변증법은 일단 근본 구조는 같을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말했던 현상학적인 매개 개념과 논리학적인 매개 개념은 구조상은 거의 비슷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얼마나 비슷한가는 일어나는 영역이 다릅니다. 하나는 논리적인 지평에서 일어나는 거고 하나는 시공간적인 경험적인 지평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튼 매개가 일어나는 방식은 아무튼 헤겔이 다르게 만들지는 않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동일할 건데 그것이 이제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는 또 다른 문제일 것 같습니다. 즉 그 매개가 과연 정당하게 일어나고 있는가를 설명할 수 있으려면 논리적인 변증법으로 들어와야 되겠고요. 논리적인 매개 개념으로 들어와야 되겠고 만약에 정당성을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현상학적 변증법에서 머무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헤겔의 변증법에 뭐가 핵이냐 하면은 가다머니 이런 사람들은 정신현상학이 더 풍부하다고 해가지고요. 그것이 더 중요한 저작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근데 반면에 헤겔 전공자들은 논리학이 풍부한 변증법 모든 것을 다 담진 않았더라도 에키스는 거기서 나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왜 가다머는 왜 정신현상학을 더 쳐주고 왜 헤겔론자들은 왜 논리학을 더 쳐주나 이런 거에서는 지금 어떤 식이든지 양자 의식 경험상에서 나타나는 매개 개념과 논리적인 차원에서 나타나는 매개 개념이 아무튼 구조상으로는 많이 같다 하더라도요. 실질적으로 벌어지는 지평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걸 같다라고 할 수도 있고 안 같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마무리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나가면 머리에 들어갑니다. 근데 저도 이렇게 이 헤겔이라는 사람을 공부를 했지만 아직도 해결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아까 이렇게 논리학과 관련해서 실제 배경을 얘기를 해보면 실질적으로 해결 철학이 가장 저도 개인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논리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해결은 근대 사람이거든요. 이 근대가 만들어 유물은 결국은 고대에서 근대까지 지켜오는 그 철학 중에서도 철학의 꽃이죠. 현이상학을 하나의 학문 체계로서 세우려고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근대와 현대의 뭐 이행 과정에서는 여러 사람이 나타납니다만 현대는 전혀 이 형이상학을 철두철미하게 포스트 모던 얘기를 했습니다만 철저하게 파괴하는 과정들입니다. 물론 현대에서 다시 형이상학을 복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 논리학이라는 하나의 학문을 통해서 형이상학을 완성시키려고 했던 게 또 해결이었고 사실 처음에는 형이상학, 논리학 이렇게 고민을 했었죠. 정신현상을 써놓고 그게 한 1808년 정도에 이제 이 형이상학 논리학에서 형이상을 빼버리고 교실적 대학 로직이라고 하는 이 로고스 이성의 학문을 하나 만들어 보겠다라고 결심을 했고 그게 11년, 13년, 18년 이렇게 해서 대논리학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나오게 됐다고 그렇게 배경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거나 우리는 이 논리학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전체 2500년 철학에서 이 형이상학이 한번 완성되는 그런 과정을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 개인적으로 제일 만만한 부분입니다만 바로 이 방금 말씀하셨던 우리가 희망할 수 있는 이 현실적으로 좀 구체를 드러났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그 불만들 해결이 남겼습니다. 결국은 다음 주부터 그 다음 주까지 그래서 사회정치 철학을 통해서 역사 철학을 통해서 그리고 종교, 미학, 기타 해서 다 남겼습니다. 그래서 다음 두 주 이렇게 또 한번 확인해 보시면 해결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네라는 인상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우리 긴 시간 동안 발표 그리고 진지한 자유토론 답변을 해주신 조정아 교수님께 다시 한번 박수